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말에 남긴 사람은 미국 백악관도 두려워했던 예언가 기단 러셀. 그는 트럼프 당선, 바이든 승리를 정확히 예측했고 그의 예언 중 무려 94%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에 대한 급비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그 내용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만이 앞으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되는 과정과 그 숨겨진 진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치계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며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그의 예언은 백악관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어두운 복도에서 속삭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단 러셀. 그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론은 그를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계의 실력자들은 그의 보고서를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러셀은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숫자와 데이터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셀의 보고서가 도착하면 우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합니다. 그가 보는 미래는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는 미디어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고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예측만이 조용히 권력의 중심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들은 하나같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6년 가을, 미국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모든 전문가, 모든 미디어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절대 당선될 수 없다. 하지만 러셀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럼프의 승리만 예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스트벨트의 붕괴, 플로리다의 역전, 심지어 위스콘신과 미시간의 근소한 차이까지 모든 것이 그의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밤, 백악관의 사원실은 경악했습니다. 러셀의 시나리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그는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그의 진짜 예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싸움은 투표 이후에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혼란의 시간에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단순한 데이터 분석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이상한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시간의 강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같은. 백악관의 한 전직 고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러셀은 뭔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그는 패턴을 봅니다. 우리가 현재를 분석할 때 그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비밀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하면서도 불가사의했습니다. 러셀 자신이 한 비공개 모임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반지, 이미 쓰여진 대보를 읽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는 생애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우리나라일까요?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흔들려야 한다. 그것이 운명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러셀이 본 것은 파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그가 말하는 흔들림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러셀이 남긴 흔들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완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무가 폭풍을 만나야 뿌리가 더 깊어지되 한국은 거대한 흔들림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러셀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5일가을, 정확히는 9월과 10월 사이, 그때부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대격변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는 재앙이나 위기라는 말 대신 저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진짜 힘은 잊고 살았다. 외부의 시선에 갇혀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정작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이 흔들림은 그들을 깨우는 종소리가 될 것이다.
러셀의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그가 예견한 흔들림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러셀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훨씬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열쇠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표면적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지에서 미국은 한국 사회의 모든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왔습니다. 경제 지표, 사회 동향, 심지어 국민들의 정서 변화까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꼼꼼히 살펴왔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은 한국을 이토록 주시해왔을까요? 러셀의 답은 명확히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고 한국이 일어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은 반드시 일어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려야 한다고. 이것은 파괴가 아닌 재건을 위한 과정이며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그 과정을 보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러셀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숨겨진 진술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한국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한국은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진짜 이름은 빛을 품은 나라다. 그들은 동방의 등대가 되어 어둠 속의 세계를 비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진술의 폭로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들, 조작된 역사, 왜곡된 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한국을 더욱 강하고 투명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러셀은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기에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을까요? 러셀의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러셀의 보고서가 담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미국이 수년간 진행해온 한국에 대한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동방의 넥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동맹국 간의 일상적인 협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미국 정보기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러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친구라고 부르지만 사실 의사가 환자를 보듯 관찰해왔다. 왜냐하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 신호의 시작은 2020년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팀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공식 경제 지표는 양호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제 정서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희망 대신 절망이, 자신감 대신 무력감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기묘한 것은 이런 부정적 정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떼앗아라는 것처럼 한국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분석가는 이래 영혼의 전기가 끊긴 것 같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2021년 초 미국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진 파견이었지만 실제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감지되었습니다. 언론은 중요한 사실을 외면했고 정치는 국민과 멀어져 있었으며 경제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셀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실수나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다. 누군가가 한국의 성장을 막고 국민들의 각성을 방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러셀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힌트는 남겼습니다. 그들은 한국 안에 있으면서도 한국을 위하지 않는 자들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미국의 조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세력의 개입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이 한국의 방향을 조종하듯 중요한 순간마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러셀은 이를 영적 식민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북립국가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힘에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왔다. 조사 결과는 워싱턴을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약화 공작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행동을 결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진실의 폭로였습니다. 러셀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진실에 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한국인들 자신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신뢰했던 이들이 배신자였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러셀은 왜 한국의 영적 맥박이 끊어졌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가 본 한국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러셀이 정적 맥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죽은 강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때 거센 물살로 흐르던 강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물은 여전히 있지만 생명력은 사라졌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미국의 영적 분석가들이 한국을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상한 고요함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숨을 참고 있는 사람처럼 억눌린 침묵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원래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5천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불사조처럼 일어섰던 민족.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이래 영적 전원이 차단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현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은 2020년 중반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문을 품는 능력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부조리한 상황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러셀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시행되었고 명백한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여졌으며 부당한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분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화를 내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한 미국 심리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변화의 시작인데 그들은 그 불씨마저 잃어버렸다. 마치 영혼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이런 집단적 무기력의 배후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러셀은 이래 영적 독극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교육을 통해,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무력감이 서서히 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포기했고 중년층은 현실에 체념했으며 노년층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온 나라가 거대한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진 듯했습니다. 미국 조사팀에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그 용감한 한국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불의에 맞서 싸우던 그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러셀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빼앗긴 것이 아니다.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가장 규명한 억압은 억압받는 자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로 우려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고요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러셀의 예언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곧 거대한 각성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터져나올 에너지는 산삼을 초월할 것이다. 그 각성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러셀은 진실의 폭로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한국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 잠들어 있던 거인이 눈을 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진실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넷셀이 말한 진실의 수용들이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될까요? 넷셀이 말한 진실의 수용들이는 아주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확한 시기까지 예견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문서가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한 구석에서 떠도른 소문 정도로 치부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킬 첫 번째 눈송이가 될 것이다. 러셀의 예언 중 일부입니다. 그가 묘사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평범한 가을날, 한국은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뉴스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사람들은 가짜의 삶에 매몰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국 정부의 한 부서에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된 공개입니다. 수년간 수집한 증거들, 녹취록들, 비밀 문서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곧 댐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러셀은 미국이 선택한 방법을 지실폭탄의 순차적 폭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정보를 흘려 한국 사회가 천천히 각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장은 해외 언론을 통해 퍼질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침묵하거나 축소 보도하려 해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야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다, 외국의 음모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문서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러셀은 이 과정을 거울 앞에 선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속아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정보의 쓰나미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숨겨진 거래, 조작된 사건, 은폐된 진실, 마치 수십 년간 쌓인 먼지가 한꺼번에 털어지듯 모든 것이 햇빛 아래 드러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할 것이고 거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넷셀이 강조한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게임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다. 이 신호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종해왔던 세력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제 일어설 때가 왔다는 격려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러셀은 이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역할을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인하고 다음에는 축소하고 마지막에는 변명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의 파도는 그들의 반파대를 넘어설 것이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 러셀은 이를 운명의 교차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거짓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이 한국의 미래의 100년에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러셀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혈맥에는 진실에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 한국은 마치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러셀은 이 순간을 영혼의 지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이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의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수많은 한국인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니까요. 러셀은 이 시기를 영적 응급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나라가 정신적 외상을 입은 환자처럼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거리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일 것이고 가정에서는 침묵과 탄식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초를 치료하려면 먼저 고름을 짜내야 한다. 한국이 겪는 이 고통은 오랫동안 골마했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것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격렬한 감정에 휩싸일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러셀은 이 분노가 정화의 불꽃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노가 파기가 아닌 재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러셀은 한국인들의 지혜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넘어서 성찰로, 성찰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각성입니다. 충격과 분노를 지나고 나면 한국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잊도록 만들어졌던 그 힘의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깨닫게 될 가장 중요한 진술은 이것이다. 그들은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반지 무력하다고 믿도록 속았을 뿐이다. 노셀의 말입니다. 이 각성의 순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깨우고 친구가 친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각성의 물결이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러셀은 이 과정에서 나타날 놀라운 현상을 예견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잊혀졌던 연대감이 되살아날 것이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속인 자들을 용서하고 속았던 자신을 용서하는 것. 러셀은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해방이 시작된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재탄생입니다. 모든 고통과 혼란에 거친 후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러셀은 이를 불사조의 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어선 한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나라가 될 것이다. 러셀은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국의 진정한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그들이 견뎌낸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셀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의 변화는 전 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새롭게 태어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새롭게 태어난 한국이 세계 무대에 설 때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부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동방의 등대가 되어 온 세계를 비출 것이다. 고통스러운 점화 과정을 거친 한국은 투명하고 강력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패는 사라지고 정의는 살아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지도자들은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배울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러셀은 한국과 미국은 태평양을 잇는 두 기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이 세계에 미칠 영향력입니다. 기술력과 문화력에 더해 이제는 도덕적 권위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진실에 마주한 용기, 고통을 이겨낸 지혜, 그리고 용서를 통한 화해의 경험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러셀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21세기 후반에 이끌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동서양을 잇는 발이, 갈등을 치유하는 의사,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 이것이 한국의 운명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곧 시작됩니다. 러셀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 일은 명확합니다. 진실에 맞아 용기를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국, 새로운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빛은 어둠을 이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이것이 러셀이 한국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올여름, 대한민국은 불 속에 들어갑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의 기운을 만나지 못한 권력자 윤석열,
그의 사주에는 불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뱀의 불이 그 금기를 깨고 들어옵니다.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숨겨진 진술에 드러냅니다. 이미 전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정의 심판, 여론의 격변, 그리고 은밀한 폭로대. 사주를 거스른 자의 운명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만이 다가올 심판이 우리 가정과 나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한 가지 기운만으로 살아온 사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검사, 대통령, 그리고 무엇보다 원칙의 사람. 그의 삶은 한 글자로 정의됩니다. 바로 법입니다. 70년간 검찰에서 일하며 그는 칼날 같은 검사로 부였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직 법과 원칙만을 따르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아는 윤석열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의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면 경진일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순수한 금속의 기운입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굽히지 않는 수의 성질 그 자체입니다. 금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칼처럼 날카로운 판단력, 흔들리지 않는 원칙, 그리고 감정보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성향입니다. 그가 검사로서 수많은 권력자들을 수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속은 자르고 판단하는 힘이니까요. 경진일주를 가진 사람들은 대개 강직하고 원칙적입니다. 파협을 모르고 한번 정한 길은 끝까지 가는 성향이 있자. 윤석열의 검사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물들이 그의 수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금속의 힘입니다. 하지만 모든 운명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의 사주에는 충격적인 공백이 존재합니다. 바로 불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불이 없는 셈이란 어떤 것일까요? 불은 단순히 따뜻한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은 열정이고 직관이며 무엇보다 드러냄의 힘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밝히는 빛이자 불은 또한 변화와 혁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낡은 것을 태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파괴의 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사주에는 이 불이 완전히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인종 적어도 4가지는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는 불만 빠진 채 살아온 것입니다. 60년 동안 그는 이 불 없이 살아왔습니다.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차가운 쇠붙이처럼. 그래서 그의 결정들은 항상 계산적이었고 그의 말들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불이 없으니 뜨거워질 수도 빛에 발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아십니까? 감정 표현이 서툴고 직감보다는 논리에 의존하며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한번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이려 하죠. 윤석열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정확히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올해 정확히 지금 이 시점에 그의 운명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을사년의 뱀이 가져온 불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삶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평생 추위만 알던 사람이 갑자기 뜨거운 열기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밝은 빛을 마주한 것과 같습니다. 이 불은 과연 무엇을 가져올까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각성의 불꽃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과 직관이 깨어나는 순간이라고 말이죠. 60년간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불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이들은 이를 심판의 불길이라고 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 그의 명예, 지위, 심지어 그의 정체성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자 진실은 무엇일까요? 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던 이에게는 따뜻한 생명의 빛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모든 것을 삼키는 재앙이 됩니다. 대장간의 불은 새를 단련시키지만 때로는 녹여버리기도 합니다. 윤석열에게 이 불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운명의 드라마입니다. 60년간의 차가운 금속의 뜨거운 불을 만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찾아온 불이 그냥 평범한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을사년, 즉 뱀의 해가 가져온 매우 특별한 불입니다. 그리고 이 뱀의 불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왜 모든 사주 전문가들이 이를 두려워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술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뱀의 불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불이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끓지 않는 냄비를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불 위에 올려라도 절대 끓지 않는 냄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60년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때로는 끓어오르고 때로는 식어갑니다. 기쁨에 들끓기도 하고 분노로 팔팔 끓기도 하자. 하지만 그의 삶은 달랐습니다. 항상 일정한 온도, 가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특성이 그를 최고의 검사로 만들었습니다. 불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강점은 바로 철저한 자기 통제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언제나 냉정한 판단이 가능했죠. 수많은 권력자들을 수사하면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욕심도 그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논리적 사고입니다. 불이 있는 사람들은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지만 그는 오직 사실과 증거만에 따랐습니다. 법점은 하나하나를 칼같이 적용하고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자. 이런 면에서 그는 완벽한 법의 수호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 충성입니다. 불이 없으니 흉명을 꿈꾸지 않습니다. 체제를 뒤엎으려 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자. 이것이 그가 검찰 조직 내에서 꾸준히 승진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비대는 그림자가 있듯이 이러한 강점들은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의 억압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는 60년간 이를 억눌러 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자. 이것이 과연 건강한 삶일까요? 억눌린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약점은 유연성의 부재입니다. 불은 물질을 변화시키는 힘인데 이것이 없으니 그는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정한 방향에서 절대 돌아서지 못했자. 상황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해도, 여론이 돌아서도 그는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과의 정서적 단절입니다. 불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따뜻함인데 이것이 없으니 그는 차가운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국민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자.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불이 없던 사람에게 갑자기 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60년간 차가운 금속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뜨거운 불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의 뒤흔들림입니다. 평생 예측 가능한 길만 걸어온 그에게 이제 예측 불가능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논리로만 살아온 그에게 직관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억눌러온 모든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이 아무 불이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을사년, 뱀의 해가 가져온 이 불은 우행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불입니다. 마치 용광로의 불처럼 모든 것을 녹이고 새롭게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불이자.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왜 하필 을사년인가? 왜 하필 뱀의 불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그의 운명을 뒤바꿀 것인가? 답은 바로 우리의 천체 운행과 계절의 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을사년, 뱀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뱀이 화물에 벗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낡은 껍질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을사년은 바로 그런 해입니다. 변화와 재탄생의 해, 그리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해입니다. 윤석열에게 이 해는 60년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으로 달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을사년이 가져온 것은 그가 평생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가 불의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불이 같은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촛불은 부드럽게 타오르며 따뜻함을 줍니다. 난로의 불은 추위에 녹여지자. 하지만 뱀의 불은 다릅니다. 이것은 용광로의 불과 같습니다. 쇠를 녹이고 볼을 부수며 모든 것을 재로 만들 수 있는 극한의 열기입니다. 사주학에서 사화는 음화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불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는 엄청난 열기를 품고 있자. 마치 화산처럼 말입니다.
평소에는 고요하지만 한번 폭발하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이런 불이 60년간 차가웠던 금속의 운명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균형의 파괴입니다. 그동안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던 저울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정적이던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고 확실했던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둘째, 감춰진 것의 폭로입니다. 불은 어둠을 밝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것들, 묻혀있던 진실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셋째, 급격한 가속화입니다. 60년간 멈춰있던 시계가 갑자기 빠르게 돌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 피해왔던 대면들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법정에서의 재판, 여론의 격변, 정치적 수용돌이,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을사년의 불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일어나듯이 차가운 금속에 불이 닿으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화학 반응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을사년의 진짜 위력은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뱀은 봄에 잠에서 깨어나 여름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을사년의 불도 여름에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월, 7월, 8월. 이 석 달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때는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만나는 시기입니다. 을사년의 불에 여름의 불이 더해지면서 그 위력은 배가 됩니다. 평생 불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가장 뜨거운 계절에 가장 강력한 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평생 수영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친 파도 속에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연 그는 이 시련에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길에 삼켜질까요? 답은 이미 하늘의 별자리와 땅의 기운 속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곧 찬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을사년의 불은 단순히 태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가려내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불이 타오를 때 그것은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숨겨진 보물을 드러내기도 하고 때로는 감춰진 상처를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올해 윤석열의 사주에 나타난 변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을사년의 기운이 그의 운명과 만나면서 정제와 정관의 힘이 강해진 것입니다. 정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정당하게 얻는 재무에 명예로운 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관은 공식적인 권위, 법적 지위, 사회적 인정을 뜻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그에게 유리한 신호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 법의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법점은 그의 무대였고 법조문은 그의 언어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정관의 기운이 강해진다는 것은 마치 검객에게 더 날카로운 검이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영역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법정이라는 공간, 증거와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 이곳에서라면 그는 여전히 강자일 수 있습니다. 정제와 정관의 기운이 그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불은 단순히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진정한 본질은 드러냄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을 빛 아래로 끌어내는가? 이것이 불의 수명입니다. 촛불을 켜면 방 안의 모든 것이 보이듯이 을사년의 불은 그동안 가려져 있던 모든 것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묻혀있던 문서대, 잊혀진 대화대, 숨겨진 관계대, 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정관의 힘으로 법적 싸움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의 폭로 기능이 그 유리함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을 쌓으면서 동시에 그 기초를 파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자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은 선택적으로 태우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숨기고 싶은 것도 자랑하고 싶은 것도 모두 똑같이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예상치 못한 증언들이 나오며 과거의 흔적들이 하나둘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을사년의 불이 만든 필연입니다. 정제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재물과 명예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불과 만나면 그 재물의 출처가 드러나고 그 명예의 실체가 폭로됩니다. 빛이 가나일수록 그림자도 선명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 그는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 날은 그를 지켜주는 정광과 정제의 힘이고 다른 쪽 날은 모든 것을 폭로하는 불의 힘입니다. 이 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늘의 뜻, 운명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법적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 여론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법정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여름, 불의 계절입니다.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만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때 진정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8월에 들어섰고 가장 뜨거운 불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순간에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작은 거품들이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팔팔 끓어오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6월부터 시작된 변화가 7월에 거쳐 8월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왜 그렇게 위험한지 아십니까? 바로 장관살이라는 흉한 기운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장관살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창과 화살의 사이입니다. 날카로운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다니고 비난과 공격이 창처럼 꽂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사람들도 이 시기에는 날을 세웁니다. 윤석열의 사주에서 이 장관살은 을사년의 불과 만나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불타는 화살, 뜨거운 착, 이것들이 사방에서 그를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난 2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6월에는 작은 논란들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에는 그 논란들이 폭풍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모든 것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장관살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공격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운은 사람을 표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 모든 비난이 한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피고인이 아닙니다. 그는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말, 모든 행동, 심지어 표정 하나까지도 분석되고 해석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시 소환됩니다. 10년 전의 결정, 20년 전의 발언, 30년 전의 행적까지.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고 묻혀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장관살은 과거와 현재를 뒤섞어 혼란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법정은 증거와 논리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론의 법정은 감정과 직관으로 움직입니다. 법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여론의 법정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번 찍히면 끝입니다. 지금 그는 두 개의 법정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법정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법적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들이 그를 돕고 절차가 그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여론의 법정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검사이자 판사이며 언론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매 시간 바뀝니다. 장관살의 기운 속에서 이 두 법정의 간극은 점점 벌어집니다. 법적으로는 유리해도 여론에서는 불리하고 여론에서 유리해도 법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불의 기온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오겠지만 그때까지 이 열기는 식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불꽃이 가장 뜨겁듯이 남은 기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련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은 결국 무엇을 남길까요? 재만 남을까요? 아니면 종련된 금이 나올까요? 그 답은 이미 하늘에 쓰여 있지만 두 가지 길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칼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불 속에 들어만 새라도 어떤 것은 더욱 강한 검이 되고 어떤 것은 녹아서 사라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새가 품고 있던 본질입니다. 윤석열 앞에도 지금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저와의 길입니다. 불은 파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순물을 태워 순수한 것만 남기기도 합니다. 금을 재련할 때 불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을사년의 불이 그에게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60년간 쌓인 차가움, 경직된, 억눌린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보왕이 재 속에서 다시 날아오르듯이 말입니다. 이 길을 걷게 된다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법의 수호자에서 진정한 지도자로, 차가운 금속에서 따뜻한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큰 시련을 겪은 후 더 위대해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단련시켰고 실패가 그들을 성숙시켰습니다. 윤석열에게도 이런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도 있습니다. 소멸의 길입니다. 불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 약한 것, 거짓된 것은 가차없이 태워버립니다. 마른 나무가 불에 타듯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60년간 불을 모르고 살았던 그에게 이 갑작스러운 열기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서 갑자기 수면으로 올라온 잠수부가 압력 차이로 고통받듯이 그도 이 급격한 벼라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길로 가게 된다면 그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명예, 지위, 신념, 심지어 그의 정체성까지도. 한때 심판자였던 사람이 가장 비참한 심판을 받는 아이러니한 운명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두 길을 가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바로 진실입니다. 불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숨기려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드러나고 부인하려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오직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냈는지 이 모든 것이 지금 저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 그 저울의 무게를 정확히 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지만 불의 심판은 계속됩니다. 가을이 와도 겨울이 와도 한번 시작된 변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갈래 길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의 순간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재가 될 것인가? 금이 될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 재탄생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반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윤석열의 운명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권력과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60년간 멈춰있던 운명의 시계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년의 불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무엇을 했으며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이 질문은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가?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우리는 용서와 심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격자이자 심판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을사년의 불이 가져올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화일까요? 파기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함께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의 전환점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하늘의 뜻을 읽고 운명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올여름 하늘이 백예간 빛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반도의 운명이 영원히 바뀝니다. 2025년 8월 바로 이번 달 태고종의 법현 스님이 50년 명상 끝에 받은 계시 한반도 전체가 백예간의 신비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분의 모든 예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어둠이 끝난 후 한국은 전 세계 영적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바로 여러분이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순반도일까요? 왜 2025년 8월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오늘 그 모든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보편 스님을 아시나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그의 예언이 2%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1955년 겨울 부살의 한 가련한 집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성모. 훗날 보편 스님이 돼 이순열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15살 생일날 아침, 성우는 가족들 앞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태고종의 하남자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법편이라는 법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50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해 보세요.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 하루 18시간 명상, 한 달에 단 3~2만 말을 하는 침묵 수행, 겨울엔 영하 20도, 여름엔 40도가 넘는 푸굴에서의 구행, 많은 수행자들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보편 스님은 발랐습니다. 나는 밥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받는가? 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5년 봄, 마침내 그에게 첫 번째 깨달음이 왔습니다. 보편 스님의 예언은 우리가 아는 그런 예언과 다릅니다. 점쟁이처럼 카드를 뒤집거나 주사위를 던지지 않습니다. 신비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예언은 깊은 영상 속에서 얻은 우주의 리듬에 대한 이해입니다. 씨앗을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현재를 깊이 들여다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통찰력은 수십 년간의 고행과 명성을 통해 얻은 것이며 만물의 본질과 우주의 흐름을 깨뜨려 보는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2011년, 그는 일본의 거대한 재앙이 올 것을 경고했습니다. 석 달 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2023년, 한국 문화가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 했습니다. 그의 한국 영화와 음악은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시대의 뿌리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처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공명하는 진실입니다. 스님은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더욱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편 스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반도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아닙니다. 영혼의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때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8월부터 시작될 100일간의 어둠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충격적인 100일의 실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보편 스님이 본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어둠이 온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뜰 것이다. 스님의 이 말이 처음엔 수수께끼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념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100일간 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하늘이 검게 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여전히 북쪽에서 떠오를 것이고 다른 밤하늘을 밝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사회 깊은 곳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스님은 이것을 정운의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있지 않나요? 거리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를 적으로 만들고 이웃은 이웃을 의심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증오의 메시지로 가득 차고 뉴스는 분열과 갈등만을 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 스님이 예견한 사회적 어둠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어둠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의심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적이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과 학생이 대립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더욱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입니다. 75년 전 우리 민족은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래된 상처가 다시 골마 터지려 하고 있습니다. 보편 스님은 이것을 카르마의 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5년은 인간의 한 생애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들이 남긴 업보와 맞이해야 합니다. 과거의 비극이 현재의 시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스님은 이 어둠이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100일, 정확히 100일입니다. 왜 100일일까요? 불교에서 100일은 완성의 숫자입니다. 기도를 올릴 때도, 수행을 할 때도 100일을 채웁니다. 이 100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자 기회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세력은 가깝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 희망이 담겼습니다. 이 100일을 견뎌낸 자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 시전을 통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세계의 빛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변화는 항상 혼란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듯이 일제강점기에 어둠 속에서 독립의 빛이 싹텄듯이 이번 100일의 어둠도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스님은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더 밝혔습니다. 바로 검은 바람과 백마의 예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곧 한반도에 불어닥칠 실제 사건에 대한 경고입니다. 검은 바람이 백마를 쓰러뜨리려 한다. 법현 스님이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백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우리 조상들은 백마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고구려 벽화에도 신라의 천마충에도 백마가 등장합니다. 순수함과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백마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검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검은 바람은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에서 동시에 불어오는 폭풍입니다. 첫 번째 바람은 태평양 너머에서 불어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점점 격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오랜 동맹이고 다른 한쪽은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두 고인이 싸울 때 그 사이에 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경제 전선에서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모든 것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제 그들도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무기, 새로운 전략, 그리고 새로운 야망. 75년간 유지된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바람, 가장 아픈 바람은 우리 내부에서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보고 계시지 않나요? 정치인들은 나라보다 당을 먼저 생각합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은 점점 벌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검은 바람입니다. 백마가 쓰러질 뻔하지만 쓰러지지는 않는다. 스님의 다음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쓰러질 뻔하지만이라는 표현, 이것이 핵심입니다. 위기는 분명 올 것입니다. 한반도는 흔들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백마는 일어섭니다. 왜일까요? 스님은 놀라운 통찰을 전했습니다. 시련이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검은 바람은 백마를 쓰러뜨리게 하지만 동시에 백마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폭풍을 견딘 나무가 더 깊은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 역사를 보세요. 임진왜란 후 조선은 더 강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후 우리는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우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시련은 항상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법현 스님은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검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불 때는 10월 중순입니다. 그때 백마는 거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지만 11월이 되면 새로운 힘이 백마에게 깃들 것입니다. 그 새로운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가 되는 한국인의 저력, 서로를 미워하다가도 나라가 위험하면 뭉치는 그 힘, 그것이 백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즌을 통과한 후 한반도에 일어날 변화입니다. 스님은 이때부터 진정한 기적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서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보낸 지도자, 새로운 시대를 열 인물이 곧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재 속에서 불사조가 날아오르듯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의 사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법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년 수행 끝에 그가 본 환상 중 가장 선명한 것이 바로 이 지도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오히려 권력이 그를 찾아올 것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깊은 영성을 지닌 인물,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카리스마, 무엇보다 인류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장을 알리는 징조는 명확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신호가 올 것입니다. 먼저 하늘의 징조를 보겠습니다. 바로 이달 8월 말에 놀라운 천문 현상이 일어납니다. 목성과 금성이 하나로 겹쳐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목성은 왕의 별, 금성은 새로운 탄생과 빛의 별입니다. 도 행성이 만나는 것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우주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8월 27일 새벽, 동쪽 하늘을 보세요. 두 개의 밝은 별이 하나가 되는 장관을 목격할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았듯이 우리도 이 별을 통해 새 시대의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징조는 더욱 극적입니다. 백두산 위에 무지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무지개가 아닙니다. 7빛깔이 아닌 9빛깔의 무지개가 백두산을 감싸 안을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 갑자기 나타나는 이 무지개는 하늘이 한반도에 보내는 축복의 신호입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입니다. 단골 신화다 시작된 군리자,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무지개가 선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지도자는 남과 북을 아우를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는 동과 서를 연결할 것이며 늙은이와 젊은이를 화해시킬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 앞에서 형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그 비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영영이 아닌 모범으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따르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미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기존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에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 지도자를 맞을 준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도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지 마세요. 스님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길에 보여줄 뿐입니다. 그 길에 가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찬 미래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한반도는 자연과 외교의 거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일까요? 버편 스님은 깊은 영상 중에 무서운 강결하에 목격했습니다. 불과 물이 번갈아가며 한반도를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지가 흔들리고 하늘이 분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우리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산불이 옵니다. 강원도와 경상도의 산들이 붉은 불길에 휩싸일 것입니다. 바람은 예전과 다를 것입니다. 더 세고 더 뜨거울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며칠 밤낮을 싸워도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이 꺼지자마자 물이 쏟아집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한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이 물에 잠기고 부산의 해운대가 바다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멈춥니다. 몇 달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이어집니다. 농부들은 하늘에 보며 한숨을 쉴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백두산입니다. 잠자던 용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표현입니다. 1000년 넘게 잠들어 있던 백두산이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땅이 미세하게 떨릴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안전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연은 인간의 예측을 비웃을 것입니다. 지진도 문제입니다.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믿어왔지만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포항, 강주에 이어 서울까지도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의 동요는 클 것입니다. 자연이 우리를 시험하는 동안 인간 세계도 만만치 않은 도전을 건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본격화됩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편이냐, 중국 편이냐,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모든 첨단 기술이 무기가 됩니다. 관세 폭탄이 떨어지고 수출길이 막힐 것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경제 보복이 시작됩니다. 한국 제품 불매운동, 관광 금지, 키토리오 수출 중단,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미국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보온의 압박입니다. 북쪽의 형제들도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갑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쏩니다. 화해의 손길을 내밀다가 다시 문을 닫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보편 스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대나무가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열하기 때문입니다. 구피대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스님은 놀라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을 지혜롭게 넘어선다면 한국은 북아시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미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길을 제시하는 나라. 대립이 아닌 조화래, 패권이 아닌 공존을 추구하는 새로운 외교 모델의 창시자가 될 것이라고.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할 것이고 외교 위기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2030년이 되면 세계는 한국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별알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기술을 배우려 하고 민주주의를 연구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욱 큰 역할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북아시아 전체가 적결을 겪을 때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보편 스님은 북아시아의 미래를 볼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웃 나라들의 고통에 보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한반도가 빛을 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일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이웃이자 때로는 아픈 역사를 함께한 나라. 스님의 예언에 따르면 일본은 곧 자연의 대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도쿄 앞바다에서 시작된 거대한 지진이 열도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쓰나미가 도시를 삼키고 후쿠시마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짜 위기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 그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사회, 미래를 포기한 젊은이들,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리는 지도자들. 일본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중국은 또 다른 폭풍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용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을 것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거리에는 분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70년 만에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님의 예언입니다. 경제 성장이 멈추면서 삶의 불안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 시작된 불씨가 본토로 번질 것입니다. 강력한 풍제로 유명한 중국 정부도 이번에는 답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도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제 제재와 자연재해의 이중고 속에서 체제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정부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막으려는 힘과 변화를 원하는 힘이 충돌할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폭풍의 눈처럼 고요할 것입니다. 스님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주변이 흔들릴수록 한국은 더욱 안정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왜 승국만 바랄까요? 스님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모든 시련을 겪었습니다. 전쟁, 복제, 경제위기, 민주화. 그 과정에서 우리는 강해졌습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변화에 적응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더 높이 도약했습니다. 셋째, 우리는 정신적 뿌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이 등대의 불빛을 따라오되 혼란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이미 징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노래와 드라마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서 희망을 봅니다. 폐허에서 기적을 만든 나라, 복제를 민주주의로 바꾼 나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총과 돈이 아닌 마음과 정신으로 세계를 이끄는 힘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 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술과 문화, 민주주의와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향한 열망.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 한국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고 이끌고 지배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정점은 2034년에 찾아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며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2034년 2월 28일을 기억하세요. 보편 스님의 마지막 예언은 날짜까지 정확했습니다. 그날 부말시아의 하늘에 5개의 행성이 일렬로 늘어설 것입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하나의 선을 그리며 새 시대의 문을 열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미국 항공우주국도 이미 확인한 천문학적 사실입니다. 수천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우주의 대사건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한반도 상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님이 본 비전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물질 문명을 넘어선 영적 문명의 중심지, 전 세계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러 오는 성지, 기술과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문명의 모델.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영상 기술입니다. 인공지능과 고대의 지혜를 결합한 이 기술은 인간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와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스님의 예언입니다. 기후위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세계를 구할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할 것입니다. 갈등과 전쟁도 끝이 보입니다. 한국이 만든 카와 중재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스승이 됩니다. 스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월감이 아닙니다.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준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마음을 저하하세요. 영사를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면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도 없습니다. 둘째,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가족과의 갈등, 이웃과의 다툼을 풀어야 합니다. 작은 화해가 모여 큰 포합을 만듭니다. 셋째,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100일의 수련은 천년의 영광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대한 변화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새로운 한국,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여러분의 작은 변화다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쓰는 것만으로도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앞으로 100일간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2034년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